챗GPT 내가 딱 들어가면 GPT가 긴장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유영만 교수가 들어왔네. 어떤 질문을 할까? 반말하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AI. 옛날에 팀쿡이 2017년에 전혀 두려워하지 마라. 인간이 AI 같은 짓을 하는 게 제일 큰 문제다. 어려운 이야기를 무척 쉽게 설득하는 교수가 있어요. 그게 보기 드문 교수라고 있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저희가 밥 먹지 않고 술 먹지 않고 맨정신으로 교수님이랑 저랑 사석에서는 그냥 형동생이잖아요. 네. 오늘 얘기는 이제 정말 편하게 하자. 그래서 사실 다음에는 여기다 이제 왠지 막걸리 뭐 이런 거 와인 같은 거 놓고 이제 경일아, 우리 재밌게 해보자. 네, 오케이. 이번에 나오는 책이 103번째죠. 103번째 책이 벌써 전달자라는 책이 이제 다음 달에 나오게 됐네요.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제목을 어떻게 정하느냐. 네. 제목 정하는 방법에 관한 책을 읽는다고 제목을 잘 지을 수 없잖아요. 이거 제가 너무 잘 알죠. 제목을 잘 정해야 제 몫을 할 수 있어. 제 몫을. 아무튼 전달자라는 제목도 내가 정했죠. 그러니까 그 전달자는 그냥 전달자. 왜냐하면 교수님 책에서 많이 나오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시답지 않은 인생이 시답지 않아서라는 시집도 썼는데 시인이 아직 안 알아줘가지고 시답지 않게 안 팔리고 있어요 아직. 심리학자 입장에서 그게 되게 신기해요. 왜 저희는 파싱한다고 하지. 분해하고 다시 다른 방식으로 합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이제 인지심리학자 김경일과 지식생태학자 유영만이 만나서 말과 뭐 글, 언어, 사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아마 그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내면에 뭔가 이렇게 쌓여있는 레퍼런스가 두꺼우면 그 두꺼운 레퍼런스들이 막 이렇게 돌고 돌다가 이제 그 상황에 맞는 언어를 이렇게 그러니까 내 안에 언어 꾸러미가 이렇게 많은 거죠. 언어 꾸러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경일아 오늘 된장찌개 맛 어때? 그러면 경일이가 죽인다. 유영만 교수 강의 어때? 죽인다. 그러니까 다 죽인다야 감탄사가. 그러니까 언어가 이렇게 다 내 안에 죽인다밖에 없으니까 계속 죽인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개념의 꾸러미가 많으니까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거지.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늘 하는 일의 대부분인 것이. 근데 그 말씀은 진짜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살아가다 보고 또 말하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랑 이렇게 교류해 보면 교육 수준 되게 높은데 말이 되게 단순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죽인다 저기서도 죽인다. 네. 그 사람이 뭔가 감탄사를 사용해서 뭔가를 표현할 때 정서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 표현할 때 보면 기쁘다 슬프다 이렇게 가운데 중간 능금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약간 단순하다를 넘어서 왜 나이가 들고 많이 오랫동안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말이 단순하다는 건 다양한 경험을 해도 그 단순한 말 사이에 몇 가지 단순한 눈금으로 결국 구겨 넣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서로 조금씩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나? 느낌을 전달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참고로 우리말 중에 음식 맛을 표현하는 언어가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80가지 정도 된대. 예를 들면 뭐 매옴하다. 처음 들어본 단어잖아. 매옴하다. 매옴하다. 또 달보드레하다. 부부싸움하고 난 뒤에 남편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부인이 남편한테 차려주는 식단 30일짜리를 갖고 왔는데 첫날은 이제 부인이 남편한테 콩을 줘. 둘째 날 나물. 셋째 날은 콩하고 나물을 섞어서 콩나물. 그다음에 넷째 날 콩나물 도리탕, 콩나물 무쳐 튀겨서 30일째는 콩나물 죽여 살려 밟아 찢어 깨매 눌러 당겨 돌려 뽑아 갈아서 말아가지고 국을 끓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뭐를 깨달았냐면 이 사모님이 이렇게 다양한 어휘가 많으니까 남편이 그나마 30가지 요리를 먹는 거야. 근데 만약에 부인이 콩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모르면 30일 동안 콩만 먹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는 단어만큼 만들 수 있는 음식의 가지수가 결정되는 거지. 언어가 참 경이로운 것 같아요. 관객들이나 아니면 청중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무슨 회의를 할 때도 야 유영만 교수님 저 양반 말을 저렇게 하는 건 타고난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말을 한다라는 게 말을 단순히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대방한테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 저 사람의 말은 이렇게 오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이 나잖아요. 되게 영향력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 영향력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장르가 개그든 문학이든 아니면 뭐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타고난 거야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본인 경험으로만. 저는 이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삶이 메시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 파란을 일으키는 문장을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삶이 밋밋해.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밋밋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언어하고 삶은 나는 무관하지 않고 긴밀하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내가 충북 음성이 고향이거든. 내가 거기서 중학교 때까지 뭘 했냐? 수렵, 어로, 채취, 농경 생활했어. 그때 주로 쓰는 언어는 다 수렵, 어로, 채취, 농경의 언어였는데 내가 예를 들면 이제 집이 좀 가난해가지고 공고 가가지고 용접을 했거든. 경이라 비드라는 단어 알아 몰라? 처음 들어봤지? 몰라요? 비대는 아는데. 용접 전문 용어야. 네. 용접을 할 때는 내가 주로 쓰는 언어가 다 용접이야. 그러다가 내가 또 이제 고시 공부를 한때 했었는데 내 언어가 다 또 법률 관련된 언어로서 쫙 바뀌어. 예, 그래서 또 이제 재밌는 인문 사회과학 책을 엄청나게 읽다 보니까 이제 사회과학 언어들이 내 몸에 쫙 장착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전문 용어로 언어의 해상도가 좀 높아지기 시작한 거야. 언어의 해상도가 뭐냐면 내가 느끼는 생각이나 감정을 미적분하듯이 잘게 쪼개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 와 어떤 거를 썼는지 내 비주얼에 이렇게 쫙 잔상이 남는 글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글을 읽어보면 뭐에 대해 썼는지 뿌연 상태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해상도가 높지 않은 거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언어는 다중지능 전문가 중에 왜 가드너라고 지능이 높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내 경험상 봤을 때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삶을 살았고 그 삶 속에서 내가 뭘 고민했고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이제 언어로 장착이 되는 것 같고 그런 경험이 책을 읽으면서 낯선 개념, 알았던 개념인데 다른 개념 이런 걸 접속하면서 내 경험을 어째와 다른 언어로 계속 이렇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교수님이 말하는 게 좀 뭔가 다른 것 같다. 근데 그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나름 노력해가지고 후천적으로 생긴 게 아닐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워드 가드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다중지능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특정한 분야의 어떤 지능을 상당 부분 타고난다 이 얘기잖아요. 확실히 외국어를 습득하고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은 타고나는 측면들의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선천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는 거의 대부분 후천적으로 어떻게 살아오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 단조로운 삶, 그 단조로운 삶을 거부하지도 않고 새로운 걸 경험하는 걸 무시하면서 평가절하하면서 사는 단조로운 삶, 이런 단조로운 삶을 살았던 분들의 언어는 모호하고요. 심지어는 명확해야 되는 게 더 모호하고 이런 측면들을 느끼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영어 단어 외우는 사람, 외국어 단어 외우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말을 의도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김소연 시인이 쓴 한 글자 사전, 한 글자만 된 걸 쫙 모아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아이가 어른을 한 방에 주목시키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 아이가 어른을 한 방에 주목시키는 한 가지 단어. 오줌 싸겠다는 거지. 그러면 어른이 아이를 한 방에 주목시키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 뭐 쉿. 이렇게 하면 아이가 조용해지고. 특히 우리말이 이렇게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대충 쓰는 거야. 언어를 대충 쓰니까 내 생각도 대충 표현이 되는 거고 일종의 생각의 옷이니까 내 생각을 어떤 옷을 입혀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지에 따라서 다른 사람한테 똑같은 생각에도 전혀 다르게 임팩트가 미치니까 여전히 나는 후천적이라고 생각해. 형님과 제가 둘 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이 그 폴 브루드가 했던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해야 된다. 행동이 통찰을 일으키는 것 같고 통찰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것 이런 게 아니라 어제와 다르게 막 딴짓도 하고 딴짓을 해보니까 딴 생각이 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 행동의 생각을 바꾸는. 그렇지.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제와 다르게 자꾸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그러면 시행착오가 바뀌니까 내가 판단착오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더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깨달은 게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살기 어렵다. 그래서 내 생각은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인 거야. 내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하고 조금씩 계속 바꾸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은 사실 현대심리학에서 사실 생각이 행동을 만드는 것보다 이미 일어난 행동이 생각을 바꾸는 경우가 훨씬 더 강한 루트다라고 하는 건 현대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 말이 살짝 좀 서글픈 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는 방식이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외부의 여건이나 상황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분명히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나오고 언어가 그렇게 표현되는 게 거의 대부분 맞는 얘기인데 약간 서글퍼지는 게 이미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아주 원론적으로 가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 이런 싸움으로도 비칠 수 있는데 진리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일리 있는 이야기니까 전문 용어로 따지면 아웃사이트를 바꾸니까 인사이트가 바뀌는 것 같아요. 대단하게 거창하게 뭐 삶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가 주어진 조건 속에서도 뭔가 조금씩이라도 바꾸면 그 바꾼 것만큼만 내 생각이 자꾸 이렇게 바뀌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사소하게 자주 변화를 만들어내는 삶 속에서 인사이트, 진짜 인사이트가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늘 가던 길에 옆길을 조금씩 가보고 우리는 왜 그 인사이트가 필요해, 새로운 생각이 필요해라고 하면 전부 다 막 진짜 어디 뭐 유럽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뭐 제주 올레길을 걸어야 막 쫙 장엄한 생각이 나오고 막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왜 인류사에서도 위대한 발명이나 통찰이 다른 길로 샜을 때 그게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갑자기 생각났는데 내가 좋아하는 들레지라는 철학자가 내 머릿속에 불법 침입하는 게 많을 때 내 사유가 바뀐다는 거야. 또 앙스트 블리테라는 단어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앙스트가 불안감이라는 뜻이고 블리테가 꽃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불안감이 피워낸 꽃이라는 거지.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 생길 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사고를 하는 거야. 그 정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벗어나지 않고 기존의 관습대로 관행적으로 하는 방식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사람은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 난국을 돌파하는 사유를 시작한다는 게 들레지라는 철학자가 한 얘기라서 갑자기 한번 생각이. 그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 즉 머리에 들어오는 불법 침입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끊임없이 변화가 내 주위에서 있어야 나의 생각과 언어가 조금씩 더 많이 포괄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게 가능해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변화를 조금씩이라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 작은 변화를 추구하는 거지. 들레지라는 철학자는 아장스망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아장스망 영어로 번역하면 어레인지먼트, 배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어려울 게 없어. 배치를 바꾸면 경험이 바뀌는 거고 그럼 그때 사유가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제 막걸리 주로 땡겨? 뭐 비 오는 날 파죠. 그러니까 막걸리 옆에 비 오는 날이 배치돼 있어. 그러면 막걸리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막걸리를 마시는 방식을 바꾸는 거야.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3병 마셔. 학교 수업을 빼먹은 이런 아픈 경험이 있으면 회복이 연상되지. 이게 내가 얘기하는 경험을 바꾸라는 거고 그런 걸 바꿔야 내 생각이 이렇게 자꾸 꿈틀거리면서 어제와 다른 낯선 사유가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심리학자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더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새벽에 막걸리를 마실 생각과 시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심리학은 그 하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문이라서 끝도 없이 저희가 이제 파고 들어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그러니까 결국 그걸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넛지의 학문이잖아요. 저희 심리학이. 형님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넛지가 자기에게 내면화돼서 굳이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게 습관처럼 몸에 배어서 변화가 루틴은 원래 변화를 안 만들고 계속 그대로 하는 게 그건데 극소수의 사람들이 변화가 루틴인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좀 더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변화가 루틴인지를.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해야 건강하다고 그러잖아. 네. 사람들이 건강하려면 운동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왜 운동을 시작 안 할까? 나는 이제 심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30년 전에 운동하려는 습관을 어떻게 하면 들일까? 1초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운동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져. 운동 안 해도 되는 10가지 이유가 싹 생각이 나는 거야. 심리적으로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김수철 노래 중에 내일 또 내일을 계속 부르는 거야. 또 내일 기억이 나냐 또.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 딱 끄고
기계처럼 일어나는 거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나가봐야 돼. 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이 시작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냥 나가서 시작하라고. 지금 방금 전에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시작에 대한 모든 얘기를 직접 실천하신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새로운 루틴 만드는 거, 변화를 만들어내는 루틴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연구해 보면 연구자들이 이러죠. 기분 안 좋은 날 시작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운동해야지가 아니라 일어나야지까지만 해라. 나가야지라 할 거지만 해라. 그래야 두 번째, 세 번째 체인 리액션이 벌어지는 거니까 거기서 더 파고 들어가면은 그거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모든 그냥 그 허무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정말 안 좋은 날, 슬픈 날, 짜증나는 날, 이렇게 안 좋은 뭔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날, 그게 아니라 그냥 시작만 하는 거.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때를 기다리다가 운동하기 가장 좋은 때, 여행 가기 가장 좋은 때, 이런 거 계속 다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다가 시작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 몸에 때만 낍니다. AI가 지금 사람 생각을 막 닮아가고 있고, AI가 쓰는 언어도 이제 막 사람의 언어를 막 능가하기 시작하고 있고. 근데 나는 생각해 보기에 근본적으로 AI가 쓰는 언어하고 사람이 쓰는 언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AI는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는데 사람은 언어를 어떻게 배우냐면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똑같은 단어지만 그 단어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삶의 깊이와 넓이, 애환, 희노애락 이런 게 모든 단어마다 다 다를 것 같아. 사람마다. 예를 들면 아파트 그러면 뭐가 떠올라? 윤수일이 떠오르지. 아, 싫어요. 아니야. 난 제니야. 뭐가 떠올라 그러면? 요거 떠오르세요. 나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왜냐하면 내가 대학 다닐 때 건설 현장에서 뺑볕에서 벽돌을 날라봤거든. 저마다 아파트에 관련된 경험의 깊이와 넓이가 다 다르니까 그것이 연상되겠지. 근데 이제 AI는 똑같은 아파트라는 단어를 써도 다른 사람이 쓴 아파트라는 단어를 주워다가 편집을 할 것 같아. 나는 이런 게 AI가 쓰는 언어와 사람이 쓰는 언어의 근본적인 차이가 아닐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정의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하죠. 왜냐면 AI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화하고 변화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처음 왔던 GPT,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이런 애들이 한 2023년 초에 딱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언어의 추이를 보면 가고자 하는 언어의 방향과 우리 인간의 언어의 방향이 좀 다르구나라는 건 느끼긴 해요, 진짜. 이런 얘기를 저희 심리학자들끼리 많이 하거든요. 얘네는 확실히 패턴을 찾아가고 있구나. 패턴이라는 게 사실 반복되는 어떤 평균적인 회기점이 있는 거잖아요. 2023년보다 지금의 언어가 더 정확한데 AI 언어가 점점 더 패턴을 향해 가니까요. 그래서 더 흥미롭지 못해요. 정확한 답을 주고 있구나는 2023년 대비 지금이 더 맞는데 흥미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건 얘가 우리한테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약해지는 거지? 왜냐하면 점점 맞는 대답을 하는 거죠. 이상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벗어나는 대답을 할 때도 우리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남들이 다 내가 틀렸다고 얘기해도 내가 듣고 싶은 답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인간은 그럴 때 위안받고 아니면 점점 더 그런 언어랑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다는. AI가 인간한테는 엄청난 강점이지만 AI한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생각이 났어. AI는 논리적으로 기대에 철저히 부응하는 대답을 쫙 해주는 것 같아. 예를 들면 AI한테 1 더하기 1은 뭐냐 그러면 AI는 뭐라고 대답해? 2. 근데 어떤 아이가 손 들고 1 더하기 1이 3이라는 거야. 왜냐면 자기 누나가 시집 가서 집에 왔는데 3명이 돼서 돌아갔다. AI의 언어는 철저히 기대에 부응하는데 사람은 가끔 기대를 망가뜨려. 그때 사람들은 이제 약간 재밌구나 이런 게 터지지 않을까. 이미 지금 전 세계 모든 대학의 학생들이 제출하는 과제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푸는 답이 똑같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차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충족시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오히려 획일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요즘 근데 심리학에서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한테 유머를 만들어 봐, 재밌는 얘기 해봐 라고 하면 얘네 곧잘 만들거든. 거의 인간 수준으로. AI한테 재밌는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이 장면의 제목으로 사람들이 제일 재밌어하는 거를 투표로 뽑거든요. 그 AI가 되게 잘 틀려요. 사람들이 제일 재밌어하는 걸 못 고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놓고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AI가 유머를 생산하는 능력은 꽤 많이 상승했는데 AI가 이해하는 능력은 여전히 조금도 나아지고 있지 않다.
챗GPT 내가 딱 들어가면 GPT가 긴장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유영만 교수가 들어왔네. 어떤 질문을 할까? 반말하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AI. 옛날에 팀 쿡이 2017년에 AI가 인간처럼 쫓아오는 거 전혀 두려워하지 마라. 인간이 AI 같은 짓을 하는 게 제일 큰 문제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지금까지 전문 연구자들이 우리가 엑스퍼트 전문가 집단이야 라고 하면서 뿌듯함 느꼈죠. 이제는 그걸로 먹고 사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능력이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해야 되는 시대가 이제 열린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정리를 해보면 AI가 쓰고 있는 언어는 본인이 겪어본 게 없으니까 몸이 없는 AI니까 또 사람은 몸이 있으니까 몸으로 겪어본 언어를 쓰잖아요. 내가 이제 한양대학교를 간 지 한 20년 넘었는데 세 가지 교수의 유형이 있어. 첫째, 어려운 이야기를 무척 어렵게 설명하는 평범한 교수가 있어. 그 다음에 쉬운 이야기를 아무도 못 알아듣게 횡설수설해. 황당한 교수가 있어요. 가슴이 아파요. 심통아. 세 번째 교수는 어려운 이야기를 무척 쉽게 설득하는 교수가 있어요. 보기 드문 교수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교수 중에 황당하거나 평범한 교수는 겪어본 경험의 언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로 남의 언어를 쓰는 거야. 맞아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보기 드문 교수는 본인이 겪어본 게 경험이 있어. 경험을 자기만의 언어로 번역해서 몸의 언어를 쓰니까 이게 막 심장에 꽂히는 거야. 어려운 걸 쉽게 얘기하는 거에 거의 결정판 정점이 제가 봤을 땐 자기 성공이 아니라 자기가 실패하고 바보짓하고 자기가 내렸던 어리석은 판단 이런 것들을 흔쾌히 내놓으면서 자기 경험이랑 묶어서 얘기해주면 그게 최고봉인 것 같아요. 언어는 의미가 아니라 사용이다. 그러니까 의미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데 AI가 이런 맥락적 사유를 하면서 막 맥락에 맞는 언어를 취사 선택해서 막 학습된 연기를 보여주는데 너 물 먹었니? 그러면 AI가 뭐라고 번역을 할까? 똑같은 물인데 어디서는 갈증이 날 때 먹는 물이지만 어디서는 잘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패를 AI는 가지고 있지만 두 패 중에 어떤 패를 내놔야 될지에 대한 굉장한 어려움이 있겠지. 적절하게 쓰려면 이렇게 맥락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 어떤 번역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AI는 번역을 하지만 그 여백에 담겨있는 그 맥락적 의미들을 다 꿰뚫어가지고 여백을 번역하기는 참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여백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는 여백 연구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메시지, 인생이 시답지 않아서라고 하는 그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여백이 얼마나 많냐, 적으냐를 판단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살아왔던 수많은 경험의 체계를 투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AI에게는 그 여백이 뭘 것 같냐라고 얘기하면 개발자들이 정말 재밌는 대답을 해요. 뭐라고요? 노이즈예요. 비트겐슈타인도 얘기했죠. 그 여백의 사이즈에 내가 너무 집중하면 의미 파악이 흔들리니까 오히려 여백은 적절히 버려야 되는 오히려 노이즈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가 벌써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럼 이제 인간의 언어는 이제 더 인간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AI를 쫓아가면 제일 바보 같은 게 되고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저도 그런 강의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AI를 부리면서 살 사람이랑 AI가 부리는 사람 딱 두 종류로 나눠지고 정상분포의 가운데가 무너지고 쌍봉으로 가는 문화가 될 거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오늘의 하이라이트. 우리가 인간이 인간의 언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같은 현상을 보고도 AI와는 다르게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의가 바뀌면 이제 바뀐 정의대로 살아야 되니까. 인간은 질문하고 기계는 대답하고 AI한테 정의를 물어보면 AI가 이제 기존에 있는 정의를 막 편집해가지고 보여주는데 사람이 기존에 쓰는 언어를 정의를 바꾸면 바뀐 정의대로 세상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걸 시인들이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 반칠환 시인이라고 있어. 이분이 나이테를 보고 정의를 바꿨어. 나이테. 여름에는 그 여름의 연서, 연애편지. 그 겨울에 난중일기라고 표현한 거야. 왜 여름에는 연애편지고 겨울에는 난중일기일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볼 거 아니야. 참 근데 머리 묘해진다 진짜. 이 사람이 이렇게 바꾼 거야. 여름에 왜? 환경이 좋고 그러니까 이제 고생 안 하고 쑥쑥 자라니까 나이테가 넓은 거야. 겨울에는 춥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시련과 역경을 견디니까 나이테 간격이 좁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름에는 연애편지 같이 이렇게 재미있고 기분 좋고 막 이렇게 성장을 막 하는 것 같고 겨울에는 춥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 쓰듯이 고생하는 그런 걸 나이테를 바라본 거야. 나는 그런 시를 읽고 역시 나는 시인이 될 수 없으면 시인했어.
메타포라고 하잖아요. 이제 소위 말하는 서로 연결되지 않았던 개념을 붙여버리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뇌를 fMRI 연구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저희가 찍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불타오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았던 개념들이 연결되고 있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셰익스피어 같은 이런 메타포를 엄청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작품을 읽을 때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연구들이 꽤 있는데 보면은 뇌가 불타오른다. 그러니까 뇌를 엄청 쓰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으면 뇌가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체중이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네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려면 셰익스피어 정도는 읽어야 된다. 네, 이런 연구들이 있는데 그 옛날에 어떤 그 연구자들이랑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전 세계 시인 중에 비만이 없는 거다. 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막 자중이다 웃었거든요. 형님이 메타포를 자꾸 만들다 보니까 뇌가 너무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체중 관리가 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은유법의 나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조지 레이코프라는 친구가 저희 쪽에서도 유명한 연구자죠. 결혼 안 해본 사람은 결혼은 양파다. 왜? 까도 눈물이 나는 게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지. 왜냐면 내가 겪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AI 시대일수록 AI가 쉽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직접 몸으로 경험해보고 자기 맡은 분야에서 땀 흘려가면서 고단한 경험 이런 것들을 자꾸 사유로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작업이 AI 시대에 더더욱 갖춰야 될 작은 미덕이 아닐까. 대학가는 온통 AI 때문에 난리죠. 저는 아예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생성형 AI 아무거나 딱 띄워놓고 들으라고 하거든요. 실시간으로 내가 말하는 것 중에 좀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빨리 체크해서 올려줘. 야, 근데 이거 AI는 뭐라 그러니? 막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끝나고 가끔 이런 학생이 있어요. 교수님 얘기하신 것 중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생성형 AI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히 제 생각에 맞는 것 같아서 아닌데 그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그 학생이 저한테 아니 이 AI가 틀릴 리가 없습니다. 왜? 그랬더니 유료 버전 쓰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웃었던 적이 있는데 요즘 뭐 난리죠. 저는 꼭 사용하라고 하기도 하지만 엄청난 그 생산성이나 효율성의 문제는 AI가 훨씬 더 빨리 해다 주니까 대학 교수로서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한테 뭐를 가르쳐야 될까? 정답을 찾는 이제 모범생 인간들은 이제 AI한테 못 당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잘 내는 인재를 기르자. 누군가가 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정답을 찾는 교육을 받았는데 이 패러다임을 거꾸로 뒤집어서 아이들한테 문제를 내게 하자.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배운 거를 총동원해가지고 기말고사 문제를 출제를 시켜. 뿌듯해요, 저. 왜냐면 저도 그거 하고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잘 내게 하면 인간은 질문하고 기계는 대답한다. 기계는 24시간 대기하고 있잖아.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질지. AI가 쩔쩔매는 이런 질문을 잘 던지는 인재를 기르는 게 교수로서의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인데 옛날부터 노벨 문학상이나 뭐 노벨상을 탄 사람들의 비결을 보니까 결론을 유보하는 거를 잘한대.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을 내일 또 토의해보는 거야. 빨리 생각을 멈추고 싶은 우리 욕구가 있잖아요.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력 이렇게 표현해요 저희가. 그냥 귀찮으니 그만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성급하게 내린 결론은 의외로 굉장히 별 이유가 없고 근거가 뭔지도 사실 불분명한데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통념으로 바뀌는데 신념이 통념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게 나는 질문이라고 생각해. 물음표를 밑으로 쭉 당겨보면은 느낌표가 되잖아. 아, 그러니까 느낌표도 물음표가 낳은 자식이거든. 물음표가 생기면 사람들이 옛날에 막 국리를 하고 생각하고 답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도서관도 가보고 그랬는데 요즘엔 물음표가 생기면 GPT한테 가서 물어보잖아. 느낌표를 주지 않고 마침표를 싹싹싹 찍어준다고. 그거를 왜 인지적인 주권 박탈, 인지 주권 박탈이 되는 거예요. 꽤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근데 그 말뜻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야든. 그 문제를 왜 고민해야 되는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안 된다. 해결책을 빨리 찾아서 하는 건 의외로 꽤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우리가 왜 고민해야 되는가를 고민해 보니까 그거 고민 안 해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라는 것까지도 답을 내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생각은 충분한 양과 그 다음에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인데 사실 우리가 너무너무 편리한 도구를 하나 가져왔죠. 이제 AI는 도구의 수준을 넘어서 파트너의 수준이다. 근데 그 파트너가 우리를 보고 더 멍청하게 만들기 시작하면 이거 골치 아프거든요. AI가 이제 스마트해지는데
AI를 활용하는 인간도 스마트해질까를 봤는데 가정이긴 하지만 스튜핏해지진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2024년도에 옥스퍼드가 선정한 작년 올해의 단어가 뇌 썩음이라고. 뇌를 안 쓰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오는데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왔는데 내비게이션이 찾아주는 동안 머리가 이제 거의 불필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 지능을 인공지능이 대체해. 그러면 사람은 이제 할 게 없는 거잖아.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물어보기는 하되 AI가 주는 답을 내가 재해석해보고 머리를 써가 저게 맞는 답인지 옳은 답인지 이런 걸 재구성해서 재해석하고 해보려면 내 안에 이 교양의 레퍼런스가 두꺼워야 돼.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머리를 맞대고 용불용설해서 머리를 자꾸 쓰면 멘탈 기능이 점점 활성화. 인지심리학자가 그런 거 잘 알잖아 또. 요즘은 근데 그래서 아예 인지심리학자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지능지수를 IQ라고 표현하지 말고 IQ with AI. 소위 말해서 AI가 옆에 있을 때 IQ가 더 좋아지는 애들이 있고 반대로 AI가 옆에 붙으면서 IQ가 더 떨어지는 애들이 있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고 저 입장에선 그러니까 가운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 기억력이나 아니면 뭐 계산기 같은 그런 수준의 일들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종합하는 능력, 결정하는 힘이 아예 없어져 버리면 이제 소위 말해서 누구랑 결혼할까, 어디에 살 것인가 이 모든 것들도 이제 아웃소싱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이제 부하 직원 필요 없는 것 같다고 이해되죠. 그 감정이 이해되는데 사실은 반증의 화신이잖아요. 아이, 잘 아는 형님 잘 아는 심리학자들이 이래요. 그 양반이 자기 생각 뒤집은 양반이잖아요. 그렇지. 사람이 언제 능력이 뜬데 급신장할까 가만히 보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고 과감하게 행동할 때 어제와 다른 제2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신을 하는 것 같은데 시대가 바뀔수록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질 않아. AI한테 물어봐. 꿈도 AI한테 물어봐. 야, 내 꿈 좀 알려줘.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딜레마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결단을 내린 다음에 행동을 해보고 그때 일어나는 변화에 내가 또 임기응변력으로 대처를 하면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 상황이 주는 답을 내가 빠르게 해석을 한 다음에 다시 그 다음 넥스트 액션을 취하고 이런 거를 계속 해야 이게 머리도 발전하고 그럴 텐데 거의 모든 걸 다 AI한테 맡기고 AI가 주는 답대로 살고.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마지막 질문은 절대로 AI한테 물어보지 마라. 놀러 간다고 쳤을 때 광주는 어떤 데야? 대구는 어떤 데야? 이렇게 물어보고 날씨는 가을에 어때? 뭐 숙소는 어디 쪽이야? 근데 끝까지 물어보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다. 어디가 좋은데요? 이건 절대 물어보지 말라고 학생들한테. 왜냐하면 그거를 근데 제일 먼저 물어보기 시작하면 이게 뇌가 그냥 아웃소싱의 거의 끝판왕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AI를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 마지막 최종 결정에 관련된 질문. 제일 앞으로 끌어와서 하는 인간. 이 인간들이 제일 AI 때문에 멍청해지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결정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결단을 내리고 고민하고 가장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앞단에 딱 물어본 다음에 그걸 그대로 이제 따라가고 수용하면 머리가 거의 퇴화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AI한테 내가 어디를 놀러 갈 거야라는 걸 안 알려주고 기후, 교통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물어보는 과정에서 자기가 나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맨 앞으로 가져서 버리면 걔가 답 주는 게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이때 이제 뇌가 멈추는데 두 번째로 그래서 인지심리학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야. 그 다음에 네가 내린 결론에 대한 반대 의견도 물어보기 시작하면 이제 그거면 정말 잘 쓰는 사람이다. 반증. 사실은 반증의 화신이잖아요. 아이. 그러니까 유영만 교수님이 왜 비트겐슈타인을 좋아할까요? 그럼 심리학자들 중에 이제 잘 아는 형님 잘 아는 심리학자들이 이래요. 그 양반이 자기 생각 뒤집은 양반이잖아요. 그렇지. 그치. 비트겐슈타인이 전기 비트겐슈타인이랑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나뉘잖아요. 대단한 철학적 결단인 거지. 자기 생각을 한번 뒤집는 뒤집어가지고 전기와 후기로 바뀐 거지. 모든 인생의 얘기가 자기 생각 뒤집은 얘기 하시잖아. 형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내가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래서 AI한테 이것만큼은 안 물어본다라는 자기만의 철학이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건 진짜 고집이 아니라 엉뚱한 고집이나 말도 안 되는 아집으로 점철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한다. 이런 게 좀 선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했어도 나가서 행동해보면 내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면 그때 또 한 번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 사람들은 이제 앉아서 자꾸 이제 시작하기도 전에 어떤 방법이 최선일지 자꾸 물어보고 AI한테. 무책임해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식당을 갔는데
연인이 싸우고 있어요. 이 집에 왔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저는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옆에서 한 커플이 오빠가 골랐잖아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골랐냐? 코파일럿이 골랐지? 그래서 제가 듣고 있으면서 이건 너무 좀 무책임한 얘기. 그러니까 이게 주체성까지 잃어버리는 사건, 주권은 당연히 사라진다는 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AI가 시켜서 한 거예요. 악순환의 반복인 것 같고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유의 능력을 자꾸 늘리려면 이제 어제와 다른 질문도 던져야 되는데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문제와 싸우자. 문제의 본질을 갖고 싸우면 문제는 개선되는데 문제를 일으킨 사람하고 싸우면 야 경일아 너는 지금 몇 살에도 개선되지 않는 거지. 대부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문제가요. 문제의 본질과 싸우지 않고 사람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차끼리 부닥쳤는데 너 몇 살이야? 이러고 나오면 차끼리 부닥쳤는데 사람끼리 싸우게 되는데 근데 AI를 사용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쓴 사람들이 결국 문제가 일어나면 결국 사람한테 문제의 본질을 오히려 못 보는 일들이 문제 없는 인생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AI만도 못한 거지. 앞으로는 우리가 얘기했지만 문제아를 길러야 되겠다. 자꾸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보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개미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지네를 만났어. 사람들이 개미 다리 몇 개냐 그러면 8개라고 그래. 내가 개미한테도 좀 관심을 가지라고. 개미는 다리가 6개다. 그 다음에 지네를 쫙 보여줘. 지네 다리가 몇 개야 그러면 사람들이 막 세. 지네 다리 여러 개. 근데 이제 개미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지네를 만나는 순간 너는 앞으로 걸어갈 때 이 수많은 다리 중에서 도대체 어떤 다리를 첫 발로 내딛느냐. 그 지네가 걸어가다가 깜짝 놀랐잖아. 얘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았던 애야. 그러니까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한테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 질문을 던지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AI 시대 가장 중요한 능력, 질문 능력이 무슨 추상적인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떤 혁명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질문하는 능력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심지어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이 만족스럽지 않다, 사람의 답이 만족스럽지 않다도 사실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 같아요. 질문을 또 던지면 되는 거고 처음부터 완벽한 질문이라는 게 없으니까. 기업에 제가 이제 기업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지금 40, 50대, 특히 50대 넘어가는 그 기업 임원들이 이제 생성형 AI 한번 배워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꼭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부하 직원 필요 없는 것 같다고. 이해되죠. 그 감정이 이해되는데, 근데 문제는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잘하는 애들만 만나면 내 질문도 좋아지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지. 50대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의 질문을 좋게 만들었던 게 바로 뭐냐? 답을 엉뚱하게 하고 혹은 나랑 전혀 다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의 그 수많은 답을 통해서 내 질문이 더 좋아진 건데 지금 AI가 내 질문에 답을 척척하기 때문에 이제 내 20, 30대 후배 세대들이 필요 없다? 이거 되게 사실 위험한 생각이 되겠죠.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학생들을 한 20년 넘게 가르쳐 봤는데 대답을 귀신같이 잘하는 학생들이 이쁘지만 대답에 진짜 황당한 대답하는 학생들이 그리고 엉뚱한 질문, 생각지도 못했던.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질문. 이런 게 사실 우리를 발전시켜왔던 또 원동력의 한 축이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방법이 뭘까를 사람들이 물어봐. 교수님 그러면 질문을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메리 올리버가 우주가 우리에게 준 2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힘, 하나는 질문하는 능력이래. 난 거기다 또 질문을 던져봤지. 아니 사랑하는 힘하고 질문하는 능력이 2가지야? 1가지야. 사랑의 끝은 질문이 없어진 상태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위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사랑하고 질문은 2가지가 아니고 love equal to question이야. 사랑은 질문하고 동격이야. 그럼 AI 시대에 질문을 잘하는 방법은 내 일을 사랑하면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냥 자발적으로 질문이 쏟아지는 거야. 내가 저 친구를 내가 행복하게 해주려면 이런 거는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이걸 먹여봤는데 또 기분 나쁜 것 같고 어떤 걸 또 먹여야 되지 막 계속 궁리를 거듭해서 질문을 끊임없이 쏟아내기 시작한다고. 사실 왜 대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선배 교수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불평불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저도 약간의 철이 들고 난 다음에 이제 느끼는 게 그 선배들이 가장 대학이라고 하는 곳을 사랑했던 분들이었구나 이제 느끼죠.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그렇게 치자면 AI는요 그냥 말 잘 듣는 모범생이잖아요.
정답을 빠른 시간에 찾아다 주지. 예. 그렇죠. 문제를 제기하고 세상을 바꾸고. 그런데 우리는 이미 AI라는 것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인류 최고의 모범생을 이제 AI를 옆에 두었으니 이제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혹은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그런 건강한 혼란스러움을 만들어내는 질문을 하는 사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모범생은 필요 없네요. 이제 앞으로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는 당연함을 부정하는 질문. 예를 들면 선풍기에는 날개가 있다. 이걸 전제, 가정을 없애지 않고 질문을 계속 던진 사람들. 선풍기에 날개가 꼭 있어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날개 없는 선풍기가 나온 거지. 굳이 철학 공부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철학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예 처음부터 부정하고 의심하는 부정하는 거지. 어썸프션 없애버리는 거지. 그런데 이런 능력이 사실은 20세기의 산업화 시대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요새 그래서 오히려 제가 심리학과 교수인데도 제가 속해 있는 과와 그다음에 심지어 대학에 철학 공부 더 해야 된다고 그래요. 철학이 무조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연시해왔던 것들에 대한 의심 능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해지는. 개인적으로 하나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해볼까 해요. 뭔데?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철학자의 책 한 권만 소개시켜주세요. 유형만 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증해보고 의심해보는 그런 생각들의 시기가 필요하거든요. 굳이 한 권만 추천해달라 왜냐면 그러면 계속 앞으로 이제 한 권씩 추천받으려고. 읽기는 어렵겠지만 천개의 구원이라는 책을 일생일대 한번 프로젝트를 걸고 그걸 다 읽어내면 그 사람은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혼자 읽기 어려우니까 뭐 둘이서 나눠서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본다든지. 철학책을 내가 이렇게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언어들이 많이 나와. 뭐 이런 뭐 리좀. 리좀이 뭐냐? 뿌리가 막 뻗어나가다가 뿌리끼리 마주칠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발적 마주침인 거야. 그다음에 또 뭐 아장스망, 어레인지먼트, 배치라는 뜻이야. 다중체, 다양한 정체성인 거야. AI 시대일수록 우리가 철학책을 읽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이렇게 다양한 사유를 하는데 필요한 원료, 개념이 많이 갖고 있으면 내 생각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의 경우의 수가 많아지니까 어렵지만 천개의 구원을 한번. 한간에 스피노자는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그 소문은 사실인가요?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읽다가 코나투스라는 단어를 내가 100번째 책 코나투스라는 책을 쓴 거야. 나는 스피노자가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서구 철학의 역사가 다 로고스잖아. 이성 중심의 철학이었는데 얘가 처음으로 저 뒷골목에 버려진 몸을 갖고 와서 정면에 내세운 거야. 심리학자들은 스피노자 엄청 인용해요. 신체가 생각과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라는 거를 가장 철학의 전면에 내세운 거잖아. 그걸 그대로 갖다가 이제 니체가 신체는 커다란 이성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스피노자, 니체 요 라인 그렇게까지 약간 안 좋아하신다는 그 얘기들이 있어요. 아, 난 되게 좋아하지. 스피노자 좋아하고 니체도 좋아하고. 그럼 확인 안 된 루머군요. 아니 왜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분야를 넘나들면서 다른 영역의 공부를 해야만 다른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시대가 와서 기존에 있는 정의를 그대로 따라가면 그 사람들이 정의한 세상으로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거지. 근데 정의를 바꾸면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지. 수십 년 동안 다르게 정의 내릴 수 있는 능력, 다른 관점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 능력 가장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다 읽고 난 다음에 다음 얘기는 이제 진짜로 정의 내리기. 정의를 내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요? 정의라고 얘기하면 한 3시간, 4시간 뭐 저녁 먹고 다시 시작해도 끝이 없을 만한 중요한 탈피일 것 같아요.